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자는 50만 4,500여 명이 될 거라네요. 이 가운데 재학생은 32만 6,600여 명. 나머지는 모두 재수, 삼수생, 즉 N수생이라고 하네요. 그 비중은 35.3%. 지난 1996학년도 수능 이후 28년 만에 N수생의 비중이 가장 큰 겁니다. 학원가에서는 올해 수능 시험에 이른바 킬러 문항 등 고난도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에 의대에 도전하려는 N수생들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명예도 높고 소득도 높으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선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들의 연간 보수가 평균 19만 2,900여 달러, 약 2억 5,600만 원으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28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명문대를 입학한 뒤에도 의대에 가기 위해서 수능을 다시 보는 대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을 의대 입시반에 데려가는 학부모들.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의대에 진학했을 것이라는 어느 교육자의 일침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9월 12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가는 날입니다.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시즌이 열렸습니다. 근데 공채라는 말이 이제는 좀 무색해지고 있죠. 수시 채용들을 많이 하니까요. 구직자들은 늘 취업문이 좁다 하고, 대기업들은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 하고, 중소기업은 아예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삼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 점검해 볼게요. 그리고 서울시가 내년부터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 이걸 시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거냐? 숙제도 풀어야 할 게 많은데요. 잠시 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이것을 미납한 사례가 1억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유료 도로에서 무단으로 통과하거나 아니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선으로 지나가거나 그랬다는 건데요.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상위 10명의 미납 건수가 7천 건을 넘고요. 금액으로 보면 상위 10명이 3,500만 원 이상을 미납했다고 하네요. 고속도로나 다리, 특정 유료 도로를 통행할 때 내는 그 요금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통행할 때 내는 요금. 힌트 안 드려도 되죠.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14%, 다우와 S&P 500 지수가 0.25, 0.67%씩 각각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주 가운데 테슬라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지난달 중국 본토 판매량이 늘었다. 중국 내 친환경 차의 판매 순위가 2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으로 주가가 두 자릿수 넘게 올랐는데요. 이 무거운 주식이 두 자릿수 오른 데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기존에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랐습니다. 와.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좋겠어요. 그래서 밤사이에 10% 이상 급등했더라고요. 예. 여기에다가 애플도 중국 공무원들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틀 연속 12일 날 신형 아이폰 발매되거든요. 네. 기대감에 강보합세고 퀄컴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약세,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대내외적인 분위기 좋았는데 아마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아마 오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네. 좀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공무원들한테 아이폰 사용 금지한 이후에 지금 미국이 중국의 보복카드를 어떤 걸 꺼낼지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어제 닷새 만에 상승 반전했던 코스피 개장하자마자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더니 조금 상승폭은 줄었습니다만 강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이례적인 나홀로 제로 금리 이어가고 있는데 기준금리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좀 역행하고 있는 두 개 나라를 꼽으라면 돈 풀어 경기 부양하는 국가 일본, 중국일 거예요. 네. 그 가운데 일본이 가장 먼저 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마이너스금입니다. 저물가를 타개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20, 30년 얘기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16년부터 7년 넘게 네.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니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줄 테니까 제발 저축하지 말고 소비 좀 해주고 국민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해서 경기 좀 살려보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올해 성장률은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가가 일본도 불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수출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에 3% 넘게 뛰었어요. 지금 일본도 일본 중앙은행 목표치가 2%인데 2%를 넘어선 게 벌써 1년 4개월째입니다. 특히나 핵심 물가, 코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하면 일본의 물가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스탠스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 이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 엔화는 약세. 이것도 사실은 수입 물가가 엔화를 들여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사오다 보니까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이 가시화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영향으로 지금 엔화 가치가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화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엔화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 조금 요동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자 지금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어제는 장중 0.7%까지 뛰었거든요. 이게 2014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크게 뛰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는 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과연 그러면 시장이 예상한 만큼 일본이 과연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신속하게 할지 여부는 미지수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해선 명확하게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목표 달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어제 저희 청취자 질문으로도 게시판에 올라왔었는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중국 일부 업체들이 이제 요소수 수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맞습니다. 정부의 그런 지침도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요소수 상황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때요? 요소수가 이렇게 그 용도가 다양한지 몰랐어요. 네. 일단 비료용으로도 쓰이고 우리가 2년 전 이제 대란을 보였던 건 차량용. 특히 디젤차, 경유차나 디젤차, 화물차. 예. 정부는 지금 재고 넉넉하다. 중국 요소 수출 금지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2021년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조금 보이고 있어요. 당시에 요소수 가격, 차량의 요소 가격 평소에 10리터짜리 10,000원 수준이었는데 10배 뛰었거든요. 이번도 학습 효과입니다. 과거 품귀 현상으로 얼음을 겪었던 이 소비자들이 최근 온라인에서 좀 사재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온라인몰에서는 10리터 제품
한 최저가 10,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2만 원 넘게 2배 가까이 뛰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프라인 주유소 재고 물량은 아직은 좀 넉넉합니다. 어제 기준인데요.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이제 요소수 재고를 공개한 3,100여 개 주유소 가운데 97%는 요소수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가 품절인데 왜냐 차량용 재고는 60일 2달분이 있고 비료용 재고는 연말 사용분까지 재고 확보돼 있어요. 네. 근데 야 이거 같은 재고면 좀 전용해서 차량용으로 쓰면 안 되나? 성질 특성이 달라서 이게 전용이 잘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정보업계는 대란은 연말까지 없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하니까 야 지금 넣어야 돼? 이거 한 번 넣으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필요 없는 사람들 것까지 미리미리 좀 사두려는 이런 가수요가 붙으면서 조금 더 혼란이 커질 수 있는데 재고는 지금 여유 있게 있다. 근데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산 제품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저가 품목의 대명사 일부에서는 대륙의 실수다라고 폄하했는데요. 네. 이제는 옛말입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야 중국산인 것 같은데 중국산 아닌 것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이제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값싼 중국산 범용 IT 제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무역협회가 올 7월까지 중국산 수입 비중 높은 것을 좀 따져봤어요. 전기밥솥, 선풍기, 보온용기, 우산 양산 90% 이상. 전기밥솥은 99%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산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인건비예요. 비용 문제로 인해서 국내에선 더 이상 대량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국내 생산을 기피하는 이제 로테크 제품들인데 문제는 야 이러다가 중국이 혹시나 정말로 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범용 제품 수입을 이제 중단하게 되면 실제로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아서 생활 필수품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소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비료용만 지금 수출 중단했을 뿐인데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좀 이 다변화, 좀 이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는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초 소재, 광물은 당연하고 또 완제품까지도 뭐 선풍기라든지 밥솥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였네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물류망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큰 문제를 겪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소식들이 뭔가 계속해서 좀 꿈틀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경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경매 전문 매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한 2,300여 건이 되는데 이 가운데 한 1,020여 건이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낙찰률은 한 43% 정도. 올 들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는데 물론 뭐 일부 지역 경매가 쏟아져 나온 것들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경매가 물건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경매 낙찰률이 높은 곳은 어디냐?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또 신축급 아파트 또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가 너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금리 내릴 가능성이 점점점 뒤로 지금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금리에 민감해요. 경매 물건은. 경매 물건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옥석 가리기가 좀 심화되면서 지역별, 단지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준범 기자, 석민수 기자, 그리고 서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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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범 기자는 네. 입사하신 지가 꽤 오래됐죠. 이제 17년 정도 됐습니다. 네. 석민수 기자는 저도 뭐 한 13년 정도 됐죠. 아 그래요? 꽤 됐네요.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취업을 준비했을 때랑 네. 또 지금도 신입사원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어때요? 저는 이제 뭐 스펙이 점점 소위 말하는 스펙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는 뭐 사실 늘상 하던 얘기여서 네. 더 이상 뭐 놀라운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사회부에 있으면서 신입 기자들하고 1년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취업 동향이라든지 너희는 요즘 뭐 어떻게 준비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네. 확실히 느낀 것은 이제 경력 채용이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제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근데 이제 신입을 뽑을 때도 순수 신입은 별로 없더라. 대부분 중고 신입. 그러니까 마치 이제 대학 수능으로 비유를 하면은 재수생, N수생이 갈수록 강세라고 하잖아요. 네. 취업 시장에서도 신입을 뽑을 때도 결국은 다 어디선가 1, 2년씩 다닌 중고 신입들이 그렇죠. 제가 뭐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체감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결국 경력 채용이 아닌 신입 채용에서도 경력자들이 훨씬 더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제가 가장 좀 체감하는 변화였습니다. 경력자들의 우위라는 것이 뭐 경력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겁니다. 경력자라는 말은 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전 직장이 비정규직이었을 수도 있고, 한 번 들어간 뒤에 한 번 더 노력해서 다른 직장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재수라는 것도 저도 재수를 해봤지만 재수하는 기간은 굉장한 고통의 기간이고 실패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더 실패를 많이 겪어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고, 그래서 경력자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경력자를 채용하는 건 경력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는 한데, 기존에 신입을 뽑던 자리로 또 경력자를 기업들은 선호할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원하기도 하고. 근데 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 예.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성민수 기자는 어떻게 좀 체감을 합니까? 요즘 좀. 저는 제일 그런 것과 연결된 건데 제일 달라진 게 이제 공채가 거의 없어졌다. 공채를 예전에는 공채 시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언론사 준비할 때 일반 기업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제가 모 회사 인적성 보러 갔을 때 이렇게 대학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전 계열사 지망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적성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그 버거왕 이제 거기에서 네. 그 햄버거를 수십 박스를 가져와서 그걸 이제 중간 점심으로 식사로. 주고.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더 채용이 그냥 그 일시성으로 바뀌니까 더더군다나 좀 그런 중고 신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공채 시즌이라는 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 특히 공기업들, 금융 공기업들 필기 시험이나 뭐 면접 시험 날짜들이 비슷비슷하거나 겹쳐서 좀 지원자들이 좀 혼란스럽다. 불만을 갖기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기 공채가 없어진 거죠. 정기 공채. 공채가 그쵸, 공개 그쵸. 채용이잖아요. 그렇죠. 비공개 채용하면 큰일 나고요. 요즘 당연히 공개 채용해야 되는데 네. 수시 공채나 이런 게 늘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하는 그룹 공채가 없어져서 아하. 뭐 1999년 입사한 사람은 15기, 뭐 2008년 입사하면 뭐 20몇 기, 이런 기수 문화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다 그냥 각 계열사,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두세 명씩 공개 채용하는 그런 수시 공채가 늘어난 거죠. 정기 공채가 없어지고. 지금 주요 대기업들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 정기 공채 거의 없어지고 4대, 5대 그룹 중에서도 거의 삼성이 어제 오픈했습니다. 네. 네. 유일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아예 채용 문화가 그냥 바뀌고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채용 문화가 바뀌는 게 어떻게 보세요? 좀 공채나 수시 채용, 필요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채용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룹 성민수 단위에서 공채를 하던 게 사실 좀
뭐 의아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다 다른데 예컨대 이제 삼성전자면 전자가 있고 뭐 삼성의 SDI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이런 다른 계열사들이 다 있는데 네. 그 법인별로 채용을 하면 되는 거를 전체 그룹 단위에서 공채를 해서 전체 그룹 연수원에 집어넣고 예전에 유명한 그 한 20년 전에 유명한 영상이었는데 무슨 그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막 오시고 거기에 이제 그 헬기로 오셨죠. 각 계열사마다 장기자랑하는 근데 그 장기자랑 수준이 뭐 완전 거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 기획사에서 준비한 것처럼. 마스 게임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채용이 더 이상 그 기업들이 다 커지고 고도화가 됐으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수시 공채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그 원하는 직무에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단점이 이제 공채에 있다면 그 대단히 그룹 공채에 있다면 그룹 공채에서 뽑으면 뭐 어쨌든 TO를 다 채워야 되니까 뭐 그 직무에 안 맞는 사람도 올 수밖에 없고 쏠리는 직무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저는 구인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떤 걸로 가는 게요? 지금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이다. 그러면은 무슨 그룹 무슨 회사 인사팀만 3명 뽑는 이런 식의 공고가 나오고 그 사람이 이력이나 경력을 볼 때 과연 이 인사, HR, 인력 관리 업무에 얼마나 준비가 되는지만 특화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를 뽑고 그렇게 뽑으면 실패할 확률이 적죠. 그렇게 뽑으면 그 사람들은 뭐 인사팀이든 재무팀이 해당 팀에서 쭉 뭐 5년, 10년, 15년씩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건데 예전 방식은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4학년 졸업해서 그냥 뭐 이놈을 뭐 어제 뭐 인사에도 갖다 놓고 저놈은 뭐 재무에도 갖다 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잘하는 사람을 키워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도태시키는 방식인데 도태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근데 구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방식이 훨씬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특화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뭐 요즘 뭐 인턴이라든지 뭐 각종 거기에 맞는 맞춤의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피곤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오기를 잘한 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 공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삼성은 아직 있고 다른 회사들도 사실은 뽑는 시기나 규모 이런 것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뽑는 것이고 필요한 시기에 뽑는 건데 사실 2학기 시작되자마자 각 학교마다 주요 학교마다 취업 캠프 취업 박람회가 열려요. 작은 규모의. 거기 다 주요 대기업들이 가서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라고 가서 설명해요. 네. 그 풍경이 10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회사 출신의 선배가 가서 우리 회사 올해 몇 명 뽑으니 언제 지원하라. 그 시기가 약간 변할 수는 있고 전 그룹이 공채를 같이 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합니다. 대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뽑는 양이나 그 뽑는 사람의 수나 뭐 취업 문이 좁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요. 구직자가 느끼는 것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는 게 항상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올해 채용 시장 특히 하반기 채용 뭐 내년까지도 좀 전망을 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항상 취업문은 좁다 바늘구멍이다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특히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 대기업 신규 채용이 이제 뭐 60% 대기업 중에 매출 500대 기업 60%가 신규 채용 없거나 뭐 미정이다. 이게 이제 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인데 그 하반기만 놓고 보면 그렇고 근데 이 조사가 그 한 3년치를 봤어요. 근데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네. 수준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오히려 그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이 17.4%고 올해 하반기에 16.6%로 올해가 조금 이 측면에서는 약간 나아진 거고 다만 이제 작년 상반기에 채용 계획 없던 기업이 한 7.9%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숫자는 그때보다는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지금 당장에 60%다 이렇게 해서 이게 충격적인 수치인가 이게 계획이 없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계획이 아직 덜 잡혔으면 그냥 그 시점에서 덜 잡혔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보다 얼마나 얼어붙을 건가 작년보다 진짜 상황이 안 좋은가 그거는 좀 결과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기사들이 보면 전경련이 매년 하반기에 하는 대기업들 설문조사 그 사람을 뽑을 계획이 정해졌거나 있냐를 물어봐서 지금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64%라고 해서 막 취업 빙하기다, 뭐 취업 큰일 났다, 취업 절벽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석 기자 말씀처럼 이게 매년 하는 거여가지고요. 네.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채용 계획이 없다나 미정이다가 68%예요. 지금보다 높아요. 2020년 때는 75%예요. 지금이 빙하기면 그때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무슨 올해 취업 시장이 최근 3, 4년 동안 뭐 급격하게 악화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다만 이걸 중장기로 보면은 5년, 10년, 20년 단위로 보면은 사실 더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취업 유발 계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을 할 때 그 기업들이 얼마나 취업을 유발해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최근 통계가 찾아보니까 2019년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10.1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10억 원을 생산을 해낼 때 10억 원어치 물건을 만들거나 10억 원어치 투자를 할 때 사람을 10명 정도 갖다 쓰더라. 2019년에는. 근데 2005년에는 20명이에요. 딱 절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도화되면서 뭐 자동화도 되고 뭐 AI도 쓰고 로봇도 쓰고 하니까 기업이 잘 나가도 사람을 뽑지 않는 경제가 됐다. 고용 없는 성장. 이게 이제 큰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문은 점점 더 좁아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올해만 특정해서 보면 올해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뭐 특별히 더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영민 그 기자. 업종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작년까지 워낙에 지금 취업률, 뭐 실업률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낮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취업 걱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만 보자면 그런 것이고 동시에 특정 산업은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초호황을 누리는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람 뽑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선업, HD조선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바뀌었죠. 한화오션으로. 이 회사들은 올해 뭐 세 자릿수, 네 자릿수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단위로 뽑는 네. 회사도 있어요. 이유는 지금 굉장히 호황이고 앞으로 몇 년간의 수주를 다 받아놨고 이 호황을 이어나가려면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친환경 선박이나 고도화된 선박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인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재를 뽑습니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배터리 회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매년 50, 60%씩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요. 네. 사업이 그렇게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는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보다도 여기 고용 개수가 좀 더 높습니다. 단위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뽑고 있다. 이쪽에는 눈을 돌리고 그쪽이 얼마나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산업의 일손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석현 님이 이 대기업은 10%도 안 됩니다. 어차피 중소기업으로 조사해 주세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의 고용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중소기업인들이 그런 표현 많이 써요. 9988.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개수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99%.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 그래서 9988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거 해마다 뒷자리는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중소기업은 근데 늘상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사실 뭐 고졸도도 많습니다만 대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대기업부터 가려는 공기업부터 가려는 그런 좀 눈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미스매칭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개인 입장에서 이왕이면 급여가 좋고 복지가 탄탄한 좋은 곳으로 가려는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누구나.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무직 컴퓨터로 하는 일만 선호하고 생산직 몸으로 하는 일은 싫어한다. 이거 참 나라가 큰일이다.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느냐. 이런 한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예.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최근에 우리 현대자동차 이른바 소위 킹산직이라고 해서 예. 생산직인데 경쟁률이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왜 높았냐면은 급여가 탄탄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가서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독일 중소기업은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가 본질인 것이지 임금격차 문제를 떼놓고 왜 현장을 가려고 하지 않느냐 왜 땀을 일하려고 하지 않느냐를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왜 임금 격차가 나느냐.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2021년 통계인가 보니까 대기업 평균 근로자 임금과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임금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550대 250 정도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2배 이상. 근데 그럼 중소기업 저기 그 근로자들은 왜 급여가 낮느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더 탐욕스러워서? 그건 그렇지 아니죠. 않죠. 예. 중소기업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성이 낮은 이유의 상당 부분은 결국 우리 맨날 말하는 공정성의 문제. 대기업이 단가 우려치고 그다음에 적당한 보상 안 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러니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이중구조 문제 있다. 왜 젊은이들이 현장 가지 않느냐 해봐야 공허한 얘기다. 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산업 구조.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잘하는 대기업들 밀어줬고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이 기업들의 하청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의 수익만 보장해주고 조금만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납품 단가를 내리라고 하고 내리라고 하고 현대차가 그걸 많이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쥐어짰습니다. 그 결과가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했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이중 구조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이중 구조가 심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이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앞으로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차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에는 200만 원, 400만 원, 20년 뒤에는 300만 원, 900만 원 차이로 가는 겁니다.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기성세대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부동산이 있어요. 저기 서울 시내 뭐 적당한 위치에 빌라가 1억짜리가 있고 괜찮은 위치에 조금 작은 아파트지만 새 아파트가 한 4억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 1억짜리 빌라랑 4억짜리 아파트 중에 형편이 되신다면 뭘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형편이 안 되더라도 4억짜리를 사려고 노력하시고 싶으세요? 이상한 좀 평범한 자리에 있는 1억짜리 빌라를 사고 싶으세요? 뭐 미래 가치 같은 걸 보겠죠. 네, 또 미래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걸 점점점 선호하느냐. 벌어질 텐데 네. 이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못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참 뼈저린 얘기인 게 빌라에 살고 있는 서영민 기자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또 슬픈 이야기. 냉엄한 현실이니까. 냉엄한 현실이니까. 빌라는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은이들에게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일자리, 네. 더 좋은 복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특히나 이게 외국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근데 이게 한국인들의 노력 어떤 성장 사다리로 올라가려는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노력. 네. 예, 노력. 근데 그런 노력이 이제 지금 산업 구조랑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기술 인력은 과부족이거든요. 연구 개발에 뛰어들 또는 이제 그 생산 현장을 관리할 이공계 출신 기술 인력은 과부족이어서 이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의 그 기술 인력과 그다음에 그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배터리 같은 그 최신 성장 산업들이 이제 비슷한 인력 풀을 갖고 저출산이니까 그 좁은 풀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 편에서 보면 조선 뭐 운수창고 도매업 이런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도 여전히 우리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사람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저출산 갈수록 심해지고 학계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력 공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어디서 사람을 데려올 것인가. 뭐 월급을 높여서 그 당장의 지금 시점에서 월급을 높여서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석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사람이 필요한 분야에선 사람이 부족한 대표적으로 뭐 조선도 얘기했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개발자 아닙니까? 네. 개발자들의 뭐 엄청난 몸값. 근데 지금 개발자 뭐 엄청난 몸값을 버는 개발자들은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그 컴퓨터 코딩을 공부했던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는 물론 10년 15년 뒤에는 이렇게까지 개발자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고 공부한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뒤에는 어디가 인력이 많이 필요할까를 예측을 해서 지금 대학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문제고 사실 물론 이제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얘기지만 네. 그게 대학이 그렇게 바뀌기
지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산업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점점 더 이런 미스매치가 더 일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답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계약학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근데 이것도 각 산업에서 필요한 만큼 뽑으면 좋기는 한데 정말 그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계약학과에서도 이른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다시 수능 봐서 의대 가려고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그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의대를 가기고자 하는 욕망은 일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외로 많나? 그 국내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의 공대에서도 뭐 수십 %가 1, 2%가 아니고 뭐 중간에 그만두고 의대 가려고 재수한다는 거, 삼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대를 가면 내 인생의 경제적 수익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데 나머지는 불확실한 상황. 그렇죠. 네, 그게 있는 거죠.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면 정부에서 의사들의 기대소득을 줄이면 됩니다. 의사들을 늘리고 공급을 늘려서 그다음에 어떤 비용 통제를 더 하고 실손보험 같은 거 통제해서 의사들의 기대소득을 줄인다면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이미 그쪽을 그 의사들의 이 소득 상승을 잡지 않고 문제다 하면 그게 바뀌냐고요. 안 바뀌죠. 그래서 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 국가 뭐 28개 나라가 그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는 의사들 중에서 우리나라 급여가 제일 높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브레인들이 의대를 가는 거고 어떤 교육하시는 분은 아인슈타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의대를 갔을 거다. 아니죠. 교육 과정에서 실패해서 대학을 못 갔을 수 있습니다. 국어나 다른 거 못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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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한의사도 한의사라는 직업의 흥망성쇠를 보면 이게 돈의 함수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사실 한의사라는 직업이 저희 때 거의 뭐 국내에서 가장 좋은 학과 중에 하나였는데 중간에 또 한번 출렁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때 막 성기능 개선제, 의약품이나 아니면 홍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건강기능식품. 네, 건강기능식품 나오면서 확 떨어졌는데 근데 최근에 다시 올랐죠. 요즘은 다시 또 한의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종 보험 적용이 되고 수익이 보장이 되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거 보면 시류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고용 문제로 가다 보면 또 교육의 문제로 또 가야 되는 거고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도 해야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데이터 하나만 좀 이야기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고용률이랑 실업률 숫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큰 데이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실업률이 너무 낮죠. 왜 우리 이렇게 힘든데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냐. 실업률이 낮다는 건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됩니다. 청년 실업률 자체는 일반 실업률보다는 꽤 높아요. 네. 한 6%대 되는데 근데 정말 그게 맞냐. 그렇다면 청년 실업자는 한 20만, 30만 수준이라는 건데 근데 미취업자 수는 1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청년 실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재기 어렵다. 청년 실업의 경우에는 좀 나라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좀 힘들기도 하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되는 청년 실업률이 낮지는 않지만 미취업자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를 사실 들어서 뭐 성공예감 청취자분들 정도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실업률이라는 통계를 계산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 중에 미취업자가 20명이면 100분의 20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모에서 정말 내가 구직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추려내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구직할 의사가 없어요. 그냥 쉴래요 하는 사람 분모에서 빼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젊은 청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실업자, 청년 실업 너 왜 일자리 안 구하니? 너 왜 집에서 놀고 있니? 실업이라고 인식하지만 통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를 안 하잖아요. 네. 구직할 의사와 뜻이 있는 사람만 분모로 놓고 그중에 얼마나 일자리를 못 구하느냐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점점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저 그냥 쉴래요 집에서
그냥 좀 쉬고 싶어요라는 청년이 점점 늘고 있는 거고 비단 우리나라만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탕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탕핑. 저도 중국어 잘 못하지만 들어 눕다라는 뜻이래요. 나 포기, 쉴래요. 자포자기. 예, 자포자기. 일본도 그런 게 있고요. 뭐 서구에서도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아예 독립을 안 하고 계속 부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들이 늘잖아요. 약간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가가지고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갈게요. 고속도로나 특정 그 도로 구간을 지나갈 때 요금소에서 내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 하이패스 카드를 제대로 삽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잔액이 없거나라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나쁘게 무단 통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사례로 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게 지난해 기준 2,500만 건, 최근 5년간 1억 건을 넘었다는 겁니다. 미납 요금이요. 톨게이트나 뭐 휴게소, 하이패스 홈페이지 아니면 콜센터 등을 통해서 미납 요금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 계속 내지 않고 미루고 있으면 유료 도로법에 따라서 돈이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 각종 이런 유료 도로를 통행할 때 내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세금이 아닙니다. 이 끝자리를 세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요금입니다. 요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그것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까지, 자전거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무제한 카드가 나온다면서요. 이거 누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기후 성민수 기자. 기후 동행 카드라고. 네. 이제 한 달에 6만 5천 원 내면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따릉이도 그 1시간 무제한 이용권이 있거든요. 그 1시간마다 한 번씩 반납해야 되는 그것까지 다 되는. 근데 이제 서울에서 타고 경기도에서 내리면 괜찮은데 네. 경기도에서 타서 서울에서 내리면 그건 안 되고요. 일단 김준범 기자가 한번 해당이 안 되겠죠. 네. 출발지가 중요하네요. 네, 출발지가 경기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네. 그렇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한 달에 6만 5천 원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저는 진짜 제가 약간 성격이 냉소적이라 뭐 이렇게 하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 기자들이 그래요. 이 정책은 정말 쌍수를 들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한다. 네, 환영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 사실 독일이 이제 되게 좋은 모델이 있었는데 예. 49유로 티켓이라고. 네. 49유로면 대략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7만 원이면 독일은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재정 적자가 생기죠. 저기 요금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게 생겨서 다 결국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메워주는 거지만, 네. 결국 대중교통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최소한 경기도에 이제 수도권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전국에서 다 해볼 만한 정책이다. 물론 당연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훨씬 더 들어가는 돈보다 돌아오는 효과가 훨씬 클 거다. 저는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을 서울시가 잘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찬물을 좀 뿌리자면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 네.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예. 결코 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루에 출퇴근 2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싸지 않습니다. 저 그런 1,450원에서 1,500원이에요. 네. 한 번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왕복하면 하루에 3,000원. 3,000원. 3,000원 곱하기 출근 20일 하면 6만 원입니다. 한 달 내내 출근을 교통수단으로 해야 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5만 원 안팎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버스를 2번만 탄다.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네. 장거리냐 단거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죠. 금액 좀 달라지고. 네. 그리고 또 왜 지하철 타고 버스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요즘에는 갈아타면은 그 연계해서 요금 환승 할인이 다 되죠. 되니까 네, 네. 환승 할인이 되니까 네. 아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고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이런 제도가 이제 소득 재분배냐, 네. 교통 약자한테 그 좀 더 싸게 교통시설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누리느냐, 아니면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이냐, 집에 있는 차 뭐 팔거나 냅두고 그냥 정책의 목표가 뭐냐? 네. 근데 서울시는 이제 확실하게 그걸 못 박았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자동차 끌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 타시라. 네. 아, 이런 의미군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근데 저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싸게 해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탈 테니 자동차 운행에 주니까 탄소 배출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 물가가 기름값이 오른다고 할 때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류세를 깎아준다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좀 깎거나 면제준다 이런 정책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는 거죠. 뚜벅이, 그러니까 대중교통 뚜벅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자가 소유를 자동차를 가지고 모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일 것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훨씬 더 누진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취약층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까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서울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처럼 네. 이대호 기자님처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저도 정확히 몇 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반쪽짜리 정책이고 그리고 그렇죠. 예,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를 해야죠. 예. 동시에 기후 동행 이 카드, 이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잘 조율된 정책이냐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내년부터 K패스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제도 20에서 50%. 네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에게는 이 제도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20번 이용하면 20번에 한해서 그만큼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낼 걸 5만 원 만들어주는 게 6만 5천짜리 패스를 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럼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제도화되어 있고 좀 더 잘 설계된 제도인데 이걸 내년 도입해요. 근데 서울시가 네. 갑자기 경기도와는 협의도 하지 않고 인천시와도 충분히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만의 제도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시가 좀 반발을 하면서 왜 협의도 안 하고 그런 제도를 내놨니? 내가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니?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지, 좋은 의도 그리고 좋은 정책 방향이 있다고 해도 좀 더 잘 설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뜰 교통카드 가지고 한 달에 뭐 한 3만 원 이상씩 이렇게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K패스라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고, 근데 서울시는 그거랑 따로 기후동행 카드라는 6만 5천 원짜리, 그러니까 뭐 특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뭐 넷플릭스 같은 약간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구독 경제 느낌도 나기는 하는데 조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자체별로도 예. 지금 엇갈리고 있고. 알뜰교통카드, K패스, 기후동행카드 다 취지는 비슷하거든요. 네. 대중교통에 많이 탈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뭐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방식이라는 게 조율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명은 인플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명 10년 이내 변화 금지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너무 많이 헷갈려. 바뀌니까 너무 헷갈려. 다 비슷비슷한, 결국 다 비슷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네. 사실 기후동행 카드는 오세훈 시장, 네. K패스는 원희룡 장관. 그러니까 결국 아하. 정치적 욕망이 있는 정치인 장관들의 약간 아하.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정치인이 하는 거니까 또 그걸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책 소비자들은 너무 헷갈린다. 결국 다 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거니까 좀 사이좋게 조율해서 그 내년에 주체- 하시라. 정책 주체들끼리 서로 조율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의 이제 정책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부처들도 있잖아요. 뭐 대통령실까지도 있고 뭐 그런 데서 좀 이 지자체와 광역단체와 이 정부 부처와 좀 조율을 해서 좀 깔끔한 형태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건 네. 어느 측면에서도 좋은 정책이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정책입니다. 이건 최소한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지금의 정책보다는 이 대중교통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정책이 훨씬 좋은 정책입니다. 좀 더 잘해야죠, 근데.
다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재정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라고 딴지를 거는 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 되는 것이고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는 재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 손실, 그러니까 지출은 당연히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정책이다. 대중교통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게 물론 6만 5천 원어치 내놓고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750억이 든대요. 서울시 말은. 예. 그 반년치 예산으로 그 정도 잡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후 동행 패스. 네. 기후 기금을 환경 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이 좀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통 관련 항목보다 이쪽 항목을 땡겨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 관련 기금을 동원을 해서 교통 쪽으로 쓰면 어차피 그게 자동차 통행량 줄이게 되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니 정책 취지와도 맞다. 그런 성격인가요? 그러면 홍승유 님이 신분당선 해당 안 돼서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기후동행 카드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요금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 신분당선은 기본 요금도 지금의 다른 지하철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거기 포함이 안 된다고. 서울에서 광교 왔다 갔다 하면 3,000원 넘을걸요 지금. 그리고 빨간 구간별로 버스도 안 사업자가 되고 달라요. 네. 빨간 그렇죠. 버스도 안 되고 빨간 버스는 서울에서 타셔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노선에 따라서 이 기후동행 카드를 할지 말지 이거는 내년에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호윤 님이 부산에는 4만 5천 원입니다. 동백 패스를 이용하면은 9만 원까지는 4만 5천 원입니다. 9만 원 이용을 초과하면 더 부담이지만 더 이상 탈 일이 잘 없기에 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상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호윤 님.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 있습니다. 뇌에다가 칩을 심는 시대가 왔습니다. 뇌에다가 컴퓨터를 심는 시대. 이게 과연 뭔 말인지 인공지능과 뇌가 결합되는 시대 잠시 후 미래생활 사전에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